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남성현입니다. 오늘은 위기의 지구, 그 지구가 위기라는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위기의 지구에서 우리가 과학으로 여는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요. 주로 지구과학, 특히 그 지구 환경, 그 중에서도 해양 환경에 대한 그런 과학적인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구가 위기라는 이야기가 벌써 어제 오늘이 아닌데요.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는 그 여러 가지 기상 이변, 한파, 폭염, 폭설, 가뭄, 홍수, 산불 뭐 이런 기상 이변들이 이제 곳곳에서 벌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 환경이 예전과 다르구나. 뭔가 이 기후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라고 사람들이 많이 하지만 뭔가 기후가 변화해서 큰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것들은 피부로 느끼는 지금 상황입니다. 예. 지금 현재도 사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야 되는 이유도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렇게 된 것인데, 코로나 팬데믹이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끔찍한 건데 그렇다고 이것이 인류를 멸망시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기후 변화는 정말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그런 위협이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보다도 더 끔찍할 수 있는 이런 그 지구 환경의 위기를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라고 과학자들이 경고하기 시작한 것은 상당히 오래전의 일인데, 그렇지만 각국 정부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죠. 이제 그러다가 코로나 팬데믹도 거치고 또 이렇게 그레타 툰베리로 상징되는 미래 세대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여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하면서 이제 정말 기후 변화가 아니라 기후 위기이고 기후 비상이라는 말까지 사용할 정도로 이 기후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제사회 분위기도 바뀌었고, 뭐 파리 기후변화 협약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제사회에서도 이제 같이 문제가 된 온실가스를 줄이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 다 합의에 이르게 됐고, 전 세계가 이제 각국 정부에서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ESG, 즉 환경,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 ESG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되고, 그러면서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개인도 다 이제 기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금까지 했던 방식과는 다른 대전환을 지금 하는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기후변화가 문제다라고 이제 경고를 한 것이 오래됐는데,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이죠.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그랬는데, 이 IPCC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그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 중에서 그 4차 보고서가 대표적인 그런 예입니다. 그래서 4차 평가 보고서에서 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기후변화가 자연적인 기후변동성을 벗어난 어떤 인간 활동 때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고, 그런 과학적인 증거들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런 기여 때문에 2007년 노벨 평화상을 이 IPCC 4차 평가 보고서에 기여한 과학자들하고 뭐 해양 과학자를 포함한 이런 과학자들과 또 미국 전 부통령이죠. 엘고 부통령하고 이렇게 절반씩 기여 인증을 해서 2007년 노벨 평화상을 이렇게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 IPCC 평가 보고서의 내용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 하나를 여기에 좀 표현을 한 건데요. 이제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온실가스, 아래에 있는 거는 에어로졸이고, 그 아래 여기 자연 변동이라고 한 부분은 위에 온실가스나 에어로졸처럼 우리 인류가 인위적으로 많이 배출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화산이 폭발하면서 화산재가 나온다거나 태양의 어떤 흑점 활동이 변한다거나 이런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서 변하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들을 다 합친 그 효과가 제일 아래에 있는데, 이제 그게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빨간색은 온난화에 기여했다는 거죠. 복사 에너지가 결국 온난화를 만드는 쪽으로, 지구 온난화. 근데 그 기여를 나눠서 보면 온실가스 부분이 많이 기여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에어로졸은 반대로
마이너스 그 냉각을 시키는 지구 냉각화에 기여하는 그런 효과고 그렇지만 온실가스가 워낙 지구 온난화로 많이 기여하기 때문에 합쳐진 효과가 이런 결과로 오늘날의 이런 지구 온난화를 만들고 있다. 예,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자연 변동이라고 된 부분은 굉장히 작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위적인 효과, 즉 인간 활동에 의한 이 지구 온난화 이것을 이때부터 더 이야기를 하게 되고 지금 5차 보고서, 6차 보고서 이렇게 되면서는 더 많은 과학적 증거들이 제시되면서 이제는 과거처럼 뭐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인간 활동 때문이냐 자연 변동이냐 이런 논란이 되던 시대는 이미 지났고 이젠 정말 인간 활동에 의한 영향이 인간 활동 때문에 벌어진 기후 변화가 거의 확실하다 하는 수준까지 이제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노벨 평화상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2021년이죠.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전통적인 물리학 연구하신 분이 아니라 기후 변화를 연구하셨던 이 대기과학자 또 해양과학자 이런 분들이 받으시게 됐어요. 특히 이 클라우스 하셀만 교수님 가운데 있는 이분은 해양 물리학자죠. 물리해양학자 이런 해양의 어떤 역할 이것들을 가지고 기후 변화를 또 연구를 하신 건데 그 슈크로 마나베 교수님하고 같이 이 기후 변화 모델링에 많이 기여를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이 그래프가 대표적인 예인데 그 검정색은 그 실제로 관측된 지구 평균 온도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관측된 거니까 실제입니다. 그래서 산업화 이후에 지구 평균 온도가 올라가는 지구 온난화가 생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예, 거기에 이제 파란색과 주황색으로 표시한 거는 기후 모델링, 우리가 수치적으로 풀어서 물리학적인 모델링으로 푼 계산 결과입니다. 근데 이 주황색은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을 다 합친 경우고 파란색은 그 중에 자연적인 요인만을 가지고 모델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파란색은 자연적인 변동만을 가지고 이렇게 모델링을 했을 때는 지금 관측되고 있는 이런 지구 온난화가 재현이 되지가 않는데 자연적인 변동 요인에다가 인위적인 요인까지 합쳐서 모의를 하면 이렇게 관측되는 이런 지구 온난화를 그대로 재현을 할 수가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인위적인 요인 때문에 이런 지구 온난화가 생긴 거다. 인간 활동, 온실가스 배출 이런 것 때문에 이 지구 온난화가 생긴 것이지 이 자연적인 요인만 가지고는 이런 지구 온난화가 재현되지 않는다. 이 자연적인 요인은 여기 수직선을 그어놨는데 이거는 이제 화산이 분출했던 시기를 나타내요. 근데 특히 여기 뭐 피나투보 화산 이런 것들이 분출을 했을 때는 화산재가 성층권까지 높이 올라가서 이 그 덥기 때문에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차단해 줍니다. 그러면서 지구 평균 온도가 좀 떨어졌었죠. 그런 자연적인 요인들에 의해서도 분명히 변화하지만 그런 효과보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지구 온난화는 수십 년 동안 나타나는 지구 평균 온도의 상승 이것은 인위적인 요인을 고려했을 때만 재현이 된다 하는 게 이 기후 모델링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 활동이 원인이다 라는 것을 초창기에 제시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공로를 통해서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도 이분들이 이렇게 수상하시게 됐습니다. 자, 이 지금의 그 기후 변화는 이렇게 심각한 것이고 전례 없는 방식인데 이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지구 평균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산업화 이후에 나타나는 이런 변화를 다시 되돌리거나 이걸 좀 완화하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말 비장한 각오로 우리가 그 사회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 선조 조상들 중에서 그 유명하신 분이 있죠. 이순신 제독,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이제 그 당시 전투에 임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생즉 필사, 사즉 필생.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 것이다. 죽기를 각오로 이렇게 싸우면은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건데요. 그 당시 이제 전투를 앞두고 이렇게 비장한 그런 것들을 보여준 것이지만 지금 이런 비장한 각오, 이 정도의 비장한 각오로 인류가 기후 문제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가져온 겁니다. 근데 이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구글 얼스 이미지의 지구, 특히 태평양 부분을 드리는 건데 그 중에서도 여기가 이제 그 당시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활동했던 조선수군이 활동했던 곳이죠. 당시에 이제 조선수군이 거의 괴멸을 했다가 12척의 함선밖에 남지 않았던 상황에 이 명량 해협을 배경으로
외선 300척 이상의 외선을 막아 싸우잖아요. 예, 그 당시 상황을 사실 이제 제가 해양과학자니까 이제 당시의 조류 이런 것들을 좀 재현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양과학자들이 이런 걸 하는데 여기 해역의 이 해남 앞바다죠. 완도 여기 그 좁은 울돌목이라고 부르는 명량이라고 부르는 그 해협이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조선수군과 외수군이 전투를 벌인 것인데 거기는 폭이 아주 좁고 물살이 조류가 아주 센 곳이에요. 그래서 이 조류를 당시에 엔진이 없고 격군들이 노를 젓는 이런 그 함선을 조함해야 되는 당시로서는 이 조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시시각각 바뀌는 조류가 언제 어느 정도 세기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잘 알고 이거를 활용해야 전장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당시에 조선 수군이 출전했던 시기라든가 외수군과 격돌했던 시기 이런 것들 이렇게 시간을 재구성해 보면 이순신 장군의 이 조선 수군은 조류를 굉장히 잘 알고 그걸 전장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그 밀물 썰물 바뀌는 그런 것들을 잘 알고 미리 예측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조류를 활용해 가지고 전장을 유리하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선의 수가 적어도 이 수백 척의 외선을 막아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이 거듭된 이 외선 격파를 했던 이순신 장군의 조선 수군, 이 조선 수군의 승리 원인은 함선의 수가 아니라 이 바다를 잘 알고 활용했던 그 지혜에 있었다. 그런 면에서 이 바다를 알고 잘 활용했던 것, 이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우리나라 앞에 있는 이 작은 바다만 잘 알고 활용해도 이 나라를 구하는데 우리에게는 사실 아까 구글 얼스 이미지로 보여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한 그런 지구에 어마어마한 해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해양을 제대로 활용을 해서 생즉 사즉 필생 이런 각오로 해양을 잘 알아내고 그것을 잘 활용하기 시작하면 우리 기후 문제를 포함한 이 지구 환경의 오늘의 그 위기에 지구 환경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희망을 봤다. 그래서 이제 해양 과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구글 얼스 이미지에서 보면 구름을 좀 걷어내고 이렇게 봤을 때 파랗죠. 이게 지금 태평양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여기 하와이가 지금 있죠. 그리고 이게 전체가 다 태평양인데 태평양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이 태평양이라는 거는 대양이죠.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이런 것들은 대양을 말하고 이쪽에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 이 옆에 보면 황해도 있고 동해도 있고 이쪽이 동해, 황해, 그다음에 여기 오호츠크해, 베링해 이런 해가 붙어 있는 바다들 있죠. 해라고 하는 건 우리가 sea 바다를 말하는 거고 이제 양은 ocean 대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양이라고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고 제가 뭐 해양 과학자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해양은 기본적으로 바다와 대양을 다 합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양은 대양이 포함된 이 해양은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큽니다. 일단 면적으로도 전 세계 육지 면적보다 2배나 더 넓고 그 다음에 여기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고도, 육상의 고도와 해양의 수심 이것들을 이렇게 나타낸 건데 육상 그 고도, 그 대륙의 어떤 고도, 높은 곳은 여기 에베레스트 같은 곳들은 대륙권 꼭대기까지 이렇게 10km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지만 평균을 하면 육상 평균 해발 고도는 0.84km, 1km 같이 안 됩니다. 해발 840m 정도 고도가 평균이에요. 육지로는. 근데 바닷속으로는 여기 보면 수심이 깊은 4km, 5km 이렇게 되는 4,000m, 5,000m 이런 깊은 바다 대양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면 아주 깊고 그거보다 더 깊은 여기 10,000m, 10km 막 이런 곳들도 있어요. 마리아나 해구 같은 곳들. 그러다 보니까 해양의 평균 수심은 3,800m나 됩니다. 그러니까 육상의 평균 해발 고도보다 몇 배나 깊죠. 다시 말해서 수직적으로도 육상 해발 고도보다 훨씬 깊기 때문에 이 면적도 넓고 깊이도 깊어서 이 안에 부피가 아주 넓은, 부피가 아주 큰 여기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바닷물이 담겨져 있다. 해수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깊은 곳은 뭐 더 깊죠. 그래서 여기 당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몇 년 전에 여기 마리아나 해구라고 부르는 아주 깊은 10,000m가 넘는 이곳에 이렇게 잠수정을 타고 직접 들어갔다 온 그런 이벤트도 있었는데요.
그 후에도 아마 조금 더 깊은 곳에도 또 다른 사람들이 도전하고 계속 그런 심해에 인류가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깊다는 것이죠. 접근 자체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만 해도 저렇게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구는 더 큽니다. 예, 이 지구는 속에 멘틀도 있고 외핵, 내핵 이렇게 있는데 이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6,000km가 넘는 이런 반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아주 큰데 이 거대한 해양도 물만 가지고 바닷물만 가지고 이렇게 구형으로 만들면 그 반경이 지구 반경에 비해서 훨씬 작죠. 그러니까 지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또 작은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담수, 해수는 우리 짠 물이죠. 우리가 그 마실 수 없는 물이지만 이 담수 부분을 가지고 만들면 훨씬 더 작아지고 그 담수 중에서도 대부분은 또 빙하 형태로 있습니다. 근데 그 빙하 말고 이제 강이나 호수나 이렇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물, 그런 걸로 하면 더 작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 인류가 활용하는 건 아주 작은 부분인 것이죠. 물만 보더라도. 그렇지만 우리 지구에는 훨씬 더 큰 해수가 있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바다가 이 안에 있고 그 바다 안에서 사실은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해양 현상들, 자연 현상이죠. 이런 현상들을 연구하고 다루는 것들이 바로 해양학, 오셔너그래피 또는 해양과학, 마린 사이언스, 오션 사이언스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해양과학에 대해서 우리 주로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해양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자연현상을 이해하려면 먼저, 바닷속에 무슨 일이 있는지 들여다봐야 돼요. 관찰을 해야 되는데, 관측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실은 눈으로 우리가 들여다본다고 잘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닷속에서는 조금만 깊이 들어가도 대부분 빛이 사라지기 때문에, 거의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환경입니다. 대부분의 영역이. 그래서 이렇게 그 눈으로 보는 거는 별로 효과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측 장비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관측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해양 관측 장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관측할 그런 방법이 별로 많지 않았지만 오늘날에는 그 다양한 관측 장비들이 막 개발이 됐어요. 근데 그런 관측 장비들을 개발하고 이 해양을 본격적으로 관측을 하고 탐구하기 시작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다른 자연과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장 늦게 시작한 자연과학이 해양과학입니다. 그래서 해양과학은 19세기 후반이 돼서야 1800년대 후반 이때가 돼서야 처음으로 탐사를 합니다. 챌린저호라는 게 대표적인 이제 해양 탐사였는데 이렇게 범선을 타고 바람과 해류의 힘을 이용해서 범선을 타고 항해를 하면서 대서양에서부터 인도양, 태평양 다 돌아서 다시 대서양에서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총 3년 6개월이 넘는 이런 시간이 걸렸어요. 3년 6개월에 걸쳐서 전 세계 대양을 다 이렇게 다니면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12만 5천 킬로미터를 항해하고 다양한 데이터들 여기 6명의 과학자들이 타고 수십 명의 승조원들을 이렇게 타고 다양한 데이터들을 막 수천 개의 이런 새로운 해양종도 발견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바다를 이제 본격적으로 과학적으로 탐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데 그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는 2020년이 넘은 오늘날에는 해양 관측을 할 수 있는 관측 장비들 또 연구선, 연구조사선 이런 것들이 첨단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첨단 해양 관측 장비들을 무인으로도 막 관측을 하고 또 유인으로 선박에 승선해서 그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해서 그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 해양 현상들을 다양한 해양의 과정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연구들을 해양과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다라는 현장에 여러 가지 센서들을 투입해서 또 여러 가지 관측 플랫폼을 투입해서 직접 현장 관측을 하기도 하고 오늘날에는 또 지구 주변에 다양한 인공위성들이 많이 있어요. 정지궤도 위성도 있고 극궤도 위성도 있고 있는데 여기서 해양 표면을 또 관찰을 하면서 원격 탐사를 합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원격 탐사를 통해서 간접적이지만 넓은 영역에 걸쳐서 바다 표면을 정밀하게 관찰하고 관측하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해양 현상들을 이해하고 과정들을 연구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의 현장 그 해양 관측 데이터가 어느 정도로 들어오냐면 이건 하나의 예인데 최근에 한 3일 동안 전 세계 바다에서 전지구 해양 관측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글로벌 오션 오브저빙 시스템, 전지구 해양 관측망이라는 네트워크에 통합되어 있는
그런 해양 관측들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는지를 나타낸 지도예요. 그래서 이 지도에서 보면 최근 3일 동안 총 몇 개의 데이터가 몇 개의 플랫폼에서 들어왔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수천 개의 플랫폼에서부터 수백만 개의 이 관측 데이터가 수집돼서 전 세계 바다에서 들어오고 있다. 3일 만에. 예, 그럼 1년이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래서 상당한 양의 데이터가 이제 오늘날에는 전 세계 바다에서부터 수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면 다양한 물리적인 과정, 화학적인 과정, 또 지질학적인 과정, 또 생물학적인 과정 이런 과정들이 바닷속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규명할 수가 있고 그것들이 바로 해양 과학이 하는 일인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낸 것들 중에서 특히 기후하고 관련해서 알아낸 것들 몇 가지를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라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그 지구온난화가 왜 생겼는가? 인간 활동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인간이 지구를 이렇게 온난화시킨 것인가? 우리가 그걸 온실효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온실효과는 잘 알려져 있는 건데 비닐하우스 같이 이런 온실 그 안에는 굉장히 더워지잖아요. 태양 복사 에너지는 그대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지구에서 우주로 빠져나가는 지구 복사 에너지는 나가다가 이 온실가스에 막혀서 일부가 되돌아온다. 물론 이걸 또 빠져나가는 것들도 있지만 일부는 되돌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온화한 것인데 만약에 이 대기가 없었다면 온실가스 같은 것들이 전혀 없었다면 지구는 굉장히 추운 그런 행성이 됐을 거예요. 인류가 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온실가스가 있어서 우리 인류가 살 수 있는 따뜻한 그런 기후가 유지가 되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산업화 이후에 이 온실가스를 자꾸 많이 배출했죠. 화석연료 사용하고 하면서 많이 배출하니까 온실가스 농도가 높아진 거예요. 과거보다 온실가스 농도가 높아졌는데 전례 없는 수준으로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온실효과가 너무 강해지는 것이죠. 온실효과가 강해지니까 이 빠져나가지 않고 되돌아오는 부분이 점점점 늘어나서 지구의 열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고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것이 인위적인 온실효과로 설명하는 인위적인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구에 축적되는 열 에너지가 어디에 흡수되고 있는가? 이렇게 봤을 때 놀랍게도 이 대기의 기온이 올라가는 것이 대부분의 열 에너지 흡수한 것이 아니었고 대기와 대륙과 육상의 빙하, 바다의 빙하, 해빙 그리고 그린란드와 남극의 그 대륙 빙상 얼음들이죠. 이런 곳에 흡수되는 열 에너지는 다 합쳐도 10%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열 에너지는 이 해양에 대부분의 열 에너지 93% 이상이 해양의 열 에너지가 흡수된 것이죠. 지구 온난화로 축적되고 있는 열의 대부분이 지금 바다에 흡수되고 있다. 그럼 이 바다에서 어마어마한 열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는데 바닷속에 벌어지고 있던 자연 현상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데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 것이죠. 그 예를 들면은 1970년부터 2010년까지 총 40년 동안 이 전 세계 해양에 흡수된 열 에너지는 지구온난화로 증가된 열의 93% 정도 되는데 상층 해양의 172.8, 심층 해양의 78.2 단위가 제타줄, 제타줄만큼의 에너지가 흡수됐는데 1제타줄은 10의 21제곱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예요, 하여튼. 예. 그러니까 이 합쳐서 250제타줄인데 250제타줄의 에너지가 바다에 흡수됐다. 250 곱하기 10의 21제곱줄만큼의 에너지가 흡수됐는데 이게 어느 정도 에너지냐? 그게 감을 잡기 어려우니까 2020년 재작년에 해양에 흡수된 열 에너지 1년 동안 흡수된 열 에너지만 해도 20제타줄이 되는데 이 20제타줄이 어느 정도 양이냐면 매 초마다 그 예전에 2차 대전 때 그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 그런 게 4개씩 폭발하는 정도의 에너지입니다. 1초 할 때마다 원자폭탄 4개씩 폭발하는 정도의 에너지가 20제타줄이고요. 또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루 종일 전자레인지 100개씩 가동을 시키는 77억 명이 전자레인지 100개씩 각자 100개씩 전자레인지 가동시킬 때에 필요한 그 정도의 에너지를 2020년 1년 동안 해양에 흡수했다 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 이제 뭐 몇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릴 겁니다. 대표적인 게 북극해의 해빙 감소. 북극해는 이제 북극은 바다로 돼 있죠. 바다로 돼 있는데, 거기 이제 그 추우니까 얼음이 얼죠. 그게 이제 북극의 얼음, 바다에 있는 얼음 우리가 해빙이라고 합니다. 씨아이스. 이 북극해 해빙인데, 이 해빙이 왼쪽은 위성에서 관찰을 해보면 왼쪽은 1984년 9월이고 오른쪽은 2016년 9월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9월이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겨울에 더 많이 얼고 여름에 많이 녹고 하는 그런 효과들은 다 제거가 된 겁니다. 같은 9월이니까. 그래서 1984년과 2016년 32년 동안 어떤 그 장기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만 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그쪽에 저 북극해를 가득 채우고 있던 이 해빙이 많이 줄어들었죠. 2016년에는. 이쪽이 많이 녹았다는 거예요. 얇아지기도 얇아지고 면적도 줄어들고. 자, 해빙 면적이 줄어들면 이 해빙은 이 얼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햇빛을 반사시켜줍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를 주로 반사시켜줬는데 알베도가 크죠. 그래서 90% 반사되고 10% 정도만 흡수됐었는데 해빙 면적이 줄어드니까 이게 이제 얼음이 아니니까 바다에 그대로 흡수가 되는 겁니다. 알베도가 줄어들어서 반사되는 거 얼마 안 되고 대부분이 흡수가 돼 버려요. 그래서 흡수되는 양이 많아지죠. 태양 복사 에너지를 북극해에서 더 많이 흡수하니까 열 에너지를 더 많이 흡수하면 수온이 올라가겠죠. 그 해수의 수온, 온도가 올라가면 그러면 얼음을 더 많이 녹이겠죠. 그럼 북극해 해빙이 더 많이 사라집니다. 많이 사라지면 다시 태양 복사를 그대로 흡수를 더 많이 하니까 반사를 적게 하고 흡수를 많이 하니까 또 온도가 올라갑니다. 수온이 또 올라가죠. 수온이 올라가면 다시 해빙 면적이 줄어들고 해빙 면적이 줄어들면 더 많이 흡수돼서 수온이 또 올라가고 계속 반복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양의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피드백이 주어지죠.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특히 아이스 알베도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 북극해의 빠른 해표면 수온이 상승되고 있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아이스 알베도 피드백으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아이스 알베도 피드백 때문에 북극해 수온이 많이 올라간다. 이것도 문제고, 그럼 북극해 살던 생태계 이런 것들이 다 바뀌는 거죠. 북극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북극곰을 비롯해서 여러 생태계가 북극권의 생태계가 큰 피해를 입고 있지만 단순히 그냥 북극곰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중위도에 사는 우리에게도 영향을 많이 준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북극 한파라 그러죠. 우리가 북극 한파. 중위도에 있는데 막 북극처럼 추운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북극이 이렇게 따뜻해지면은 북극하고 적도하고의 온도차가 줄어들어요. 온도차가 줄어들면 중위도 상공에 있는 이 제트기류가 약해집니다.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사행을 하는데 위아래로 경로가 막 굽이쳐요. 구불구불하게 경로가 가는데 이 경로가 위로 올라간 곳은 이 남쪽에 따뜻한 그 온기가 전해지겠지만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간 곳은 북쪽에 찬 냉기가 전해지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곳에 위치한 텍사스, 미국 텍사스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알래스카는 여기 따뜻한 이쪽에 있게 되는데, 원래는 알래스카가, 고위도에 있고, 텍사스는 저위도에 있어서, 텍사스는 따뜻하고, 알래스카는 원래 추운 곳이에요. 근데, 원래 따뜻했던 이 텍사스가 이상하게, 제트기류가 막 사행하면서 북극 한파가 돼서, 텍사스가 알래스카보다 더 추워지는 이런 일이 작년 2월 이런 뉴스에 막 보도가 된 겁니다. 텍사스 한파. 이것 때문에 미국 전체 막 많은 사람들이 이 피해를 봐야 됐었고 2억 명한테 한파 경보가 내렸었고요. 전기가 다 그 중단, 전기 발전을 못하게 되면서 정전이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이런 중위도에 사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죠. 북극에서 벌어지는 일이 우리랑 동떨어진 것이 아니죠. 자, 북극 한파의 예를 들었는데 북극 한파뿐 아닙니다. 아까 처음에 소개했던 각종 기상 이변 이런 것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오는 폭우, 홍수가 나고 산사태가 나고 또 반대로 비가 너무 안 오면은 가뭄, 폭염 그러다 보면 불이 잘 납니다. 산불, 산불이 나서 끄지를 못해요. 호주에서 몇 달씩 산불 못 꺼가지고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그랬지만 호주에서는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면적보다 훨씬 넓은 면적이 다 타버리고 생태계가 크게 파괴되고 많은 생물들이 멸종하고 그랬어요. 호주에서 몇 달 동안 불을 못 끌 정도로 이 산불이 심했는데 가뭄이 심해져서 그런 겁니다. 반대로 또 중국에서는 재작년에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왔죠. 수재민이 수천만 명에 달했죠. 이런 각종 기상 이변이 이제 이변이 더 이상 이변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너무 자주 벌어지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지구의 물 순환이 이렇게 있는데 바닷물이 대부분의 물은 바다에 있지만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수증기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비나 눈으로 돼서 내려오면은 이제 강이나 호수 또 지하수를 통해서 다시 흘러가고 바다로 가고 이렇게 물이 자연스럽게 순환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기의 순환도 있죠. 대기는 이제 적도에서는 이제 온도가 높기 때문에 가벼워져서 기온이 상승하는데 상승 기류가 우세하면 구름이 많고 비가 많이 옵니다. 열대 스콜 같은 것들이 있죠. 적도에 상승하면 북위 30도, 남위 30도에는 하강 기류가 우세해서 맑아요. 구름이 없고 건조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고위도 60도, 북위 60도, 남위 60도가 되면 다시 상승 기류가 우세하면서 이제 비나 눈이 오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런 그 대기의 순환, 그 다음에 위에 보여드린 물 순환 이런 것들이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고 자꾸 변동을 하는데 특히 기후 변화하고 관련해서 특히 해양에 어마어마한 열 에너지가 흡수됐잖아요. 그럼 해양에서 이 데워진 물이 곳곳에서 대기를 데우고 또 반대로 차가운 물은 대기를 식히고 그러면서 기후를 조절하는 거예요. 대기의 순환을 막 바꿉니다. 그리고 물 순환도 바꾸고 그렇게 되면서 기상 이변들을 막 가져오죠. 잘 알려진 것 중에서 이제 우리 엘니뇨라는 현상이 있어요. 엘니뇨. 동태평양이 이상하게 평년보다 많이 수온이 올라가는 거. 그러면 평년보다 이쪽에 상승 기류가 더 우세해져서 비가 많이 오게 돼요. 원래 페루나 이런 것들 건조한 사막지대인데 엘니뇨 때는 갑자기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비가 안 오던 곳에 비가 오는 기상이변이 벌어지죠. 또 반대로 이쪽 서쪽은 열대 서태평양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원래 비가 많이 오는 곳인데 엘니뇨 때는 비가 잘 안 와요. 건조해지고 산불이 많이 나게 됩니다. 비슷한 게 인도양에도 있는데 인도양도 서쪽하고 동쪽하고 상대적으로 어느 쪽의 수온이 더 높아지느냐 이 인도양의 대양의 해양의 변화에 따라서 대기순환이 바뀌고 물순환이 바뀌어서 막 사막에 비가 오기도 하고 원래 비가 많이 오던 열대우림 같은 곳이 건조해지면서 막 산불이 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기상이변들이 벌어지죠. 해양의 이런 변화가 중요하다. 기후를 이해하는데 그런 것이고 각종 기상재해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재해 그 지도를 만들어서 이 대비를 해야 되는데 특히 보험회사 같은 데서는 재해 피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리스크, 위험이라 그러죠. 리스크를 평가를 해서 리스크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각종 자연재해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이 기후변화 때문에 기후 리스크가 자꾸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면서 이 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자연재해의 특성이 기후변화 때문에 같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초록색으로 표현한 것들이 열대 저기압 현상들을 나타낸 건데 이 열대성 저기압은 지역에 따라 이름이 다르게 불려요. 그래서 우리 동네는 태풍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저쪽 동태평양이나 대서양에서는 허리케인이라고 부르고 남반구 인도양 같은 데 사이클론이라고 부르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특성도 자꾸 기후변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태풍 피해는 계속 줄어들고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 아주 오래전에는 태풍 피해 굉장히 크게 입었는데 인명피해, 재산피해 규모가 아주 컸는데 우리가 태풍에 대해서 더 잘 알아내고 태풍을 관측하는 기술도 좋아지고 예보도 더 잘하고 태풍에 대한 대비도를 높이다 보니까 태풍 피해액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재작년에 2020년에는 다시 태풍 피해액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경제적인 그 손실액이 1조 원이 넘었는데 그 왜 갑자기 다시 피해가 커졌는가? 인명 피해도 생기고 그랬는데 그 전에 그 예전하고 좀 다른 방식의 태풍들이 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태풍 3개가 연달아서 8월 말 9월 초에 막 그 강력한 태풍들이 지나갔는데요. 그런 일들은 잘 없었던 일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전에 없던 그런 태풍들이 자꾸 나타나는가? 왜 태풍 특성이 전과 달라졌는가?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직 연구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기후 변화하고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기후 위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덮치면서 태풍도 달라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태풍이라는 것은 열 에너지를 에너지원이 뭐냐면 열대 바다이기 때문에 수온이 높은 이 바다에서부터 에너지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바닷물의 수온이 자꾸 지구온난화로 증가하고 있다 보면 더 위력적인 태풍이 앞으로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열대 인도태평양이라 그러는데 여기 인도태평양 웜풀이라고 부르는 바다 이게 이제 위쪽에 비해서 아래쪽 더 최근이 되면 웜풀 해역이 더 넓어지고 이 웜풀 해역에 있는 수온도 여기 29도 막 이상으로 이렇게 더 올라갑니다. 바닷물의 수온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태풍의 에너지를 더 많이 공급하니까 더 강력한 태풍이 더 많아질 것이다 하는 전망들을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뭐 태풍뿐만이 아니죠. 우리 지금 바다에서의 변화가 또 이 얼음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빙하. 대부분의 그 지구상에 있는 빙하는 그린란드하고 남극에 있는 빙상 형태로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인공위성으로 우리가 이 빙상의 두께를 2002년부터 계속 모니터링을 해왔어요. 그랬더니 빙상 두께가 점점점 얇아지는 것들이 이제 관측이 되고 있는데 위쪽은 그린란드고 아래쪽은 이제 남극 대륙이죠. 이 색깔로 표현한 게 빙상 두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나타낸 건데 빨간색 진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두께가 많이 얇아졌다는 거예요. 빙상 손실이 크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하늘색으로 된 것은 빙상이 오히려 더 두꺼워진 것들, 일부 두꺼워지기도 하죠. 근데 그린란드 가장자리는 아주 얇아졌어요. 얼음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북극해 해빙뿐만 아니라 이 그린란드에 있는 빙상도 2002년부터 우리가 측정을 해보니까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데 그 비율이 1년에 2,810억 톤씩 사라집니다. 77억 명 인구로 나누면 1인당 36톤,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3톤씩 없애는 거예요. 77억 명 전 세계 인구가 개인당 3억 톤, 3톤씩, 3톤 트럭 이런 데 얼음을 가득 싣고 그린란드에 있는 얼음을 바다로 흘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남극은 그거보다 좀 적지만 남극은 문제가 여기에 집중이 돼 있어요. 이쪽 서남극이라 그러는데 이쪽 서남극, 이쪽에 아주 진한 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가 얼음이 아주 빠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얼음이 사라지고 있는 곳이에요. 스웨이트 빙하라고 부르는데 운명의 날 빙하라고도 부릅니다. 네, 왜 운명의 날 빙하라고 하냐면 여기 그 서남극에 있는 이 스웨이트 빙하가 이게 그 코르크마개 같은 역할을 하는 빙하예요. 그 안쪽에 있는 빙하들을 다 막아주고 있는 건데 이게 무너져 버리거나 빠져서 바다로 다 흘러가면 그 안쪽에 있던 빙하가 다 이쪽 입구로 흘러나온다. 그래서 코르크마개가 열리는 그런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운명의 날 빙하, 둠스데이 글레이셔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도 바다가 역할을 하는 건데 이 바다 속에 깊은 바다에 따뜻한 바닷물이 있어요. 환남극 심층수라고 부르는 물인데 이 따뜻한 바닷물, 어느 점보다 높은 수온을 갖는 이 물이 이 아래로 이렇게 계속 남극 대륙 쪽으로 흘러 들어가다 보면 깊은 곳으로 흘러가니까 가다 보면 이 얼음 아래쪽, 이 빙하 아래쪽을 자꾸 파고 들어가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 위에 놓여 있는 무거운 빙하가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붕괴를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돌발 붕괴를 하게 되면 이것들이 와르르 흘러나오고 무너지면서 그 안쪽에 있던 서남극 빙상이 다 흘러나오면 바다로 다 가니까 그럼 바다에서 바닷물 양이 늘어나잖아요. 해수면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문제를 우려하는 겁니다. 근데 해수면은 이 빙하가 무너지고 빙하가 이렇게 사라지지 않아도 이미 올라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해수의 수온이 올라간다 그랬는데 수온이 올라가면 열팽창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해수면이 올라갑니다. 그 열팽창 때문에도 해수면이 올라가고 빙하가 사라져서 해수면이 더 올라가고 그 해수면을 잘 모니터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과거부터 이렇게 그 해안에 해수면을 측정하는 이런 장비들을 두어서 해수면을 전 세계 바다 연안에 우리나라도 연안에 많이 있는데 곳곳 연안에서 해수면을 계속 저렇게 측정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또 이렇게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바다 표면까지 거리 이런 걸 측정해서 해수면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정말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90년대부터 92년부터 해서 실제로 위성에서 관측된 해수면을 나타낸 건데 쭉 올라가죠. 최근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 회색으로 나타낸 게 관측한 값이고 우리가 수온이 올라가면서 열팽창하면서 해수면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계산을 해보면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돼요. 그리고 아까 남극하고 그린란드하고 이런 빙상, 그 빙하가 녹아서 바다에 흘러 들어가는 양, 그걸 가지고 해수면을 계산해 보면 파란색처럼 됩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과 파란색을 합친 게 보라색이죠. 즉 다시 말해서 지금 관측되고 있는 그 해수면 상승이 이 두 가지 효과로 잘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절반 되는데 열팽창 효과와 융빙수 증가 두 가지로 설명이 된다. 특히 최근에는 이 융빙수가 그 효과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부터 측정된 해수면을 지구 평균 해수면이에요. 이거를 보면은 그 속도가 일정하지 않은데 1900년부터 1930년 아주 오래전에는 연간 0.6mm 비율로 1년에 0.6mm씩 서서히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1930년부터 1992년은 1.4mm, 연간 1.4mm 속도로 해수면이 지구 평균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93년 이후에는 연간 2.6mm 또 연간 3.3mm로 과거보다 막 2배 또 그 이상으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해수면이 올라가기 시작을 한 것이죠.
자, 해수면 상승 자체도 문제지만 해수면 상승률이 증가한다. 즉 해수면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해수면 상승이 가속화되면 미래에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정말 알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가속을 하고 있는, 즉 우리가 자동차로 보면 엑셀레이터를 계속 밟고 있는 상태예요. 떼지 않고. 그 밟고 있으면 속도가 점점 증가하죠. 시간이 지날수록. 예. 그래서 우리 과거에 아까 IPCC 그 4차 보고서 2007년 노벨 평화상 받은 이 4차 보고서 때 전망하기로는 2100년이 되면 0.2m에서 0.4m까지 올라갈 거라 그랬는데 그 20cm에서 40cm 올라간다고 본 것이죠. 그랬는데 그 후로 또 관측을 하고 우리가 모니터를 하다 보니 더 전망을 해보니 상승률도 더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올라가겠는 거예요. 전망치를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더 수정해보면 0.6m 이상 뭐 1m, 1.2m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또 전망을 하게 되고 과거 전망치를 자꾸 수정해야 되는. 근데 물론 시나리오에 따라 달라요. 인류가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 이 기후변화 정도 속도가 다르니까 인류 활동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해수면 상승이 다르게 전망이 되겠죠. 그런데 시나리오별로 다르지만 가장 안 좋았던 시나리오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기후 모델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효과들도 있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올라갈지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1m뿐 아니라 2m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게 많이 올라가면 2050년만 돼도 30년 후만 돼도 베트남 같은 곳이 막 이렇게 만조대에 잠길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예, 베트남이 만조시에 막 이렇게 수몰되는 곳이 많아진다. 그런 거고 주요 대도시들 중국 상하이, 인도 뭄바이, 태국 방콕, 베트남 호치민 이런 것들이 막 침수될 수 있다는 거예요. 30년만 지나도. 그리고 꼭 대도시가 침수되지 않더라도 과거에는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와서 해일 피해가 있어도 연안에만 피해가 있었는데 평균 해수면이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는 똑같은 태풍이 와도 그 피해가 주요 대도시까지 훨씬 더 피해 범위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평균 해수면이기 때문에 평균이 올라간 상태에서 기존의 어떤 그런 재해, 침수 이런 피해들이 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인천 친구들 여기 접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천 우리 이 주변에 한번 해수면이 5m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될지 한번 제가 맵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봤어요.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런 걸 해볼 수가 있는데 그랬더니 5m만 올라가도 인천공항 다 침수되고 인천 곳곳에 예, 뭐 곳곳에 여기 지금 우리 그 인천대학교에 있는데 여기도 그렇고 다 주변 다 막 침수가 되는 거예요. 5m만 올라가도 이렇게 많이 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해수면 상승에 대해서는 대비를 철저히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많은 것을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까지 해양 과학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학자하고 공학자하고 좀 다르죠. 우리 카르멘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A scientist studies what is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과학적인 실체를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whereas engineer create what never was 공학자들은 세상에 없던 것들을 만들어내는 없던 세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어떤 아까 기후 위기를 비롯해서 지구 환경의 위기를 말씀드렸는데 이걸 푸는 해법은 정책적인 해법부터 공학적인 해법까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이 공학적인 해법을 찾으려면 공학자들의 노력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그렇지만 공학적인 해법을 하려면 먼저 과학적으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후하고 관련돼서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만 이제 과학적으로 우리가 좀 안다. 그러면 공학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 그래서 이제 기후공학 또는 지구공학이라는 말들이 이제 생겨났는데 이런 접근들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기후공학, 지구공학 이런 거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기후에 개입을 해서 기후를 인위적으로 우리가 조절하려는 시도를 하는 겁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 들어오는 거를 막 반사시켜서 덜 들어오게 한다거나 또는 그 해양의 광합성을 강제로 많이 시켜서 해양이 그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이 광합성하면 이산화탄소 많이 흡수해 주니까 그리고 산소를 많이 공급하고 하니까 강제로 광합성을 시켜본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지구공학적인 아이디어 수준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 지구공학적인 어떤 시도를 하다가 잘못되면 부작용이 아주 큰 인류의 파멸을 가져올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후공학은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후공학적인 아이디어 중에 한 가지는 이 화산이 폭발했을 때 아까 피나투보 화산 폭발했을 때 성층권의 그
막아서 지구 평균 온도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이산화황 물질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럼 강제로 성층권의 이산화황을 우리가 주입을 하면 지구 평균 온도를 좀 떨어뜨려서 지구 온난화를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또 지구공학적 아이디어가 제시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해서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데 또 다른 효과로 눈이 너무 많이 온다거나 막 이렇게 돼서 설국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영화 설국열차의 배경이 된 설국은 아마도 그런 배경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 기후공학적인 접근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예. 우리가 계획대로 했다가 안 되면 계획 차선책을 세울 수가 있는데 즉 플랜 B, 플랜 A로 안 되면 플랜 B로 이렇게 계획을 변경해서 차선책을 할 수가 있지만 플래닛은 지구는 B가 없어요. 플래닛은 A만 있습니다. 플래닛은 A만 있기 때문에 이 기후공학적인 접근은 신중하게 공학적인 접근을 하려면 과학적으로 더 면밀하게 이해하고 지구의 작동 원리, 특히 해양의 작동 원리 이런 것들을 더 잘 알고 나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해양 과학이 우리가 공학적인 접근을 하기 전에 먼저 과학적인 접근을 먼저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유엔에서 최근에 작년부터 10년을 해양과학의 10년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사실 해양과학의 10년 선언한 적이 없는데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데 그만큼 인류가 이제 바다를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가 됐다. 그래서 작년부터 10년, 앞으로 이 10년간은 이 인류가 원하는 바다를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과학을 해서 이 해양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해양의 어떤 작동 원리를, 과학적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해야겠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가 바다를 본격적으로 활용해서 이 위기에, 지구의 위기를 푸는 그런 해법들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강의는 마치고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질문이 올라온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질문 중에서 여기 정리해서 주신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인위적인 영향이 클까요? 환경적인 영향이 클까요? 환경적인 영향이라 그랬는데 아마 자연적인 그 영향을 이야기하겠죠. 예, 인위적인 영향이 클까요? 어떤 자연적인 영향이 클까요? 지구에 인간이 살지 않았더라도 지구 온도는 자연적으로 올라갔을까요? 예, 맞아요. 자연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예, 우리 빙하기가 과거에 있었고 간빙기, 빙하기 이런 것들이 교대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지구 역사에서 지구 평균 온도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그런 자연적으로 계속 변해왔어요. 인간이 있기 전부터. 예, 그렇지만 그런 자연적인 기후 변동성의 범위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큰 급격한 지구 온난화가 오늘날에는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지구 평균 온도가 최근 100년 동안 거의 1도 정도가 1도 이상 올라갔는데 그런 변화는 오랜 지구 역사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기후 모델링 노벨 그 물리학상 받으신 그분들이 초창기에 기후 모델 그 개발에 공로가 있으셨고 지금은 더 정교한 그런 기후 모델을 가지고 예측을 하는데 기후 모델 가지고 우리가 지금 관측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를 모의를 해보면 자연적인 요인만 가지고 모의를 하면 지금 같은 그 관측되는 지구 온난화가 재현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관측되는 그런 지구 온난화를 재현하려면 자연적인 변화 영향 플러스 인위적인 영향, 즉 인류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런 영향을 같이 포함을 해야만 그렇게 해서 만든 기후 모델링 결과만 지금 관측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지구 평균 온도가 관측되는 것처럼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지구 온난화는 절대적으로 인위적인 영향이 압도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 그래서 인간 활동 때문에 이런 인위적인 기후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인간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 거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즉 문제가 된 온실가스를 빠르게 줄여야 된다. 근데 그 줄이는 과정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어렵다고 해서 안 줄이면 안 되겠죠. 네. 지금 지구 평균 온도 아까 1도 이상 올라갔다 그러는데 이 1.5도, 2도 이렇게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변화가 생긴다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티핑 포인트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 티핑 포인트에 이르지 않도록 지금이
정말 마지막 기회인 것이죠. 예, 막다른 골목에 지금 몰려있는, 물러설 곳 없는 그런, 우리가 입장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가 지금 빠르게 바꾸려고 하는, 그런, 대전환의 시작점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2번, 이러한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에 관한 심각성을 전 세계적으로 함께 대처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다른 나라 사람들은 걱정하는 비율이 낮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런가요? 다른 나라 사람, 뭐, 나라마다 다를 거고 사람마다 다르겠죠. 예, 분리수거 같은 기본적인 환경 지킴도 안 하는 나라가 있다는 것도 걱정이 되는데요. 예, 분리수거 이제 이런 것들은 또 환경 오염에 관련된 이슈예요. 예, 오늘은 제가 기후변화, 기후 이야기를 주로 했는데, 환경 오염 이야기는 많이 안 했는데, 그것도 또 중요하죠. 지구 환경에. 두 개가 또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 정도를 따질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환경을 지키는 활동을 함께 해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발전 정도, 물론 발전을 우리가 산업화 이후에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인위적인 기후변화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발전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환경을 지키고 하면서 발전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건 아니에요. 발전을 하는데 발전을 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해야 된다. 예, 지구 환경을 악화시키는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발전해서는 곤란하고, 예, 지구 환경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즉 인간과 지구가 공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발전을 해야 된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 오염도 우리가 더 줄여야 되는 것이죠. 환경 오염을 심각한 환경 오염이 지금 있는데 뭐 대기 오염, 육상 오염, 뭐 해양 오염 뭐 다 심각한데 이런 것들 아까 분리수거나 이런 것들 잘 지키고 해서 환경 오염을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자연 생태계가 건강하게 이 활동을 하기 시작해야 자연 생태계가 회복을 하고 자연 생태계가 건강하게 살아 있어야만 우리 지금 이 지구 온난화로 기후 변화로 나타나고 있는 이 각종 이런 환경 변화들이 많이 죄송합니다. 현재 이 지역의 예, 대기 예, 그런 지구 온난화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지구 환경 변화를 우리가 원래의 환경으로 좀 되돌릴 수 있고 회복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태계가 건강하게 살아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환경 오염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나 이건 뭐 특정 나라를 따질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노력을 해서 환경 오염을 줄이는 노력도 해야 되고 이 생태계를 건강하게 생태계 건강을 회복시키는 그런 노력을 또 해야만 탄소 배출만 줄인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예, 그런 노력을 병행하면서 이 온실가스 감축도 하고 또 이 생태계가 온실가스를 흡수해 줄 수 있는 흡수력을 높이도록 그런 노력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3번. 남극 빙하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빙붕이 스스로 녹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 저희 연구팀들이 같이 최근에 논문을 냈었죠. 자, 이러한 이유로 해수면 상승이 예상보다 늦춰질 수도 있나요? 예, 맞습니다. 예, 해수면 상승률이 아까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해수면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야기했는데 여러 이유로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바닷물의 수온이 올라가서 열팽창 때문에도 올라가고 또 남극이라든가 그린랜드에 있던 그 빙상 이게 녹아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또 해수면이 올라가고 그러고 있다고 했는데 그거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 양이.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저희 연구팀들이 같이 연구를 한 건데 남극 연안에 아까 스웨이트 운명의 날 빙하 그 앞에 가서 저희가 해양 조사를 하고 했더니 이 빙붕이 녹으면서 거기서 녹아서 나오는 물 융빙수라 그러는데 이 빙하가 녹은 물이 흘러나오면서 그 빙하 앞에 해양의 순환을 바꾸게 됩니다. 해양의 순환이 바뀌다 보면 이 아까 따뜻한 물이 빙붕 하부로 들어가서 녹인다 그랬는데 그 들어가는 따뜻한 물의 열 양을 줄여요. 그 열 수송량이 줄어들면은 빙붕을 다시 천천히 녹이겠죠. 그래서 요거는 아까 양의 피드백이 아니라 음의 피드백 과정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효과가
생기게 되면 다시 그 효과를 감쇄시키는 쪽으로 가는 그런 작용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웨이트 빙하가 점점점 가속화돼서 빠르게 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녹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뭐 방어 기작, 자기 방어 기작 이런 게 있다는 그런 기작을 저희가 발견을 해서 논문으로 발표를 한 것이고요. 그런 방어 기작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빙하가 그렇게 자기 방어 기작에 의해서 점점 녹는 속도가 점점 느려진다. 그런 건 또 아니고 스웨이트 빙하, 파인 아일랜드 빙하 이런 그쪽에 있는 빙하가 최근에 2020년에 재작년에 우리가 관측을 했을 때는 그런 기작에 의해서 조절되는 부분이 있었다. 일부 그런 것들을 발견한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 전 지구 평균의 수면 상승이 늦춰진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 전 지구 평균의 수면은 그것 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합쳐진 효과니까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많은 연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인데요. 지구의 기상이변에 제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나라가 있나요? 그리고 있으면 어느 것 등등 하는지 알려주세요. 기상이변은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상재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던 그런 기상재해, 또 해양재해도 마찬가지고 이런 재해 재난에 대처를 하는 거는 어느 나라나 다 열심히 하죠. 예, 그래서 자국의 그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 지구적으로 지금 기후가 변하면서 자연재해의 특성이 바뀌고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변화에 잘 대처를 하려면 전 지구적인 아까 그런 해양 관측도 전 지구적인 규모의 전 지구 해양 관측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양 관측 데이터를 얻어서 전 세계 바다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대기 순환이 또 어떻게 바뀌고 있고 이것이 또 태풍이 또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떤 특성을 가진 태풍이 언제 어디에 이동을 하고 언제 우리나라에 상륙을 할지 이런 것들을 잘 예측하고 그 강도가 점점 커질지 약해질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내고 그것에 맞게 여러 가지 사회 기반 시설부터 대응 정책들을 만들어서 대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선진국일수록 대처 능력이 훨씬 높고 후진국으로 갈수록 대처 능력이 떨어져서 인명 피해도 커지고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근데 그런 적극적인 대처를 하려면 특히 최근에는 기후 변화에 대한 우리가 과학적인 그 원리를 잘 알아야만 자연재해 특성의 변화도 더 알아내서 그 예측력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대응력을 더 높일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자연과학적인 연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전 지구적으로 여러 나라들이 노력을 하지만 특히 선진국이 그런 과학에 투자를 또 많이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문이 없는데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